안녕하세요. 시사라디오입니다. 시사라디오는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편하게 라디오 형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되는 컨텐츠입니다. 대한민국 시사 한 스푼, 정치 한 줌, 그리고 사람 이야기 한 그릇. 오늘은 처음으로 오늘의 내각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인선, 9명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정부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어깨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게. 자, 지금부터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 2인자죠.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1996년 32세의 나이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DJ 정부 시절 개혁 이미지의 상징이었고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 승리 후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죠. 하지만 정몽준 후보 지지 논란으로 보수 진영에 섞이는 듯했던 행보는 한동안의 정치적 침묵으로 이어졌고 다시 국회로 복귀한 건 2020년 총선 이후였습니다. 이후엔 이재명 캠프의 실질적 브레인으로 활동하며 정책위의장, 선대위 상황실장 등을 맡았죠. 진보 진영에서는 김민석을 민주당 내 전략기획의 최정점이라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호흡을 맞춰온 그는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무 감각, 위기관리 능력, 메시지 조율까지 겸비한 실무형 정치인이라는 평가죠. 특히 청년 복지, 재정 정책 등에서 실질적 구상안을 만들며 일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그를 코드 인사, 즉 대통령과 너무 밀착된 정치적 인물로 보는 시각이 강하죠. 정치 캠프 출신이 총리를 맡으면 국정 운영의 균형 감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행정 경험 부족, 관료 조직과의 마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게다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정몽준 지지와 같은 진영을 넘나든 행보는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나치게 이재명 중심의 인사라는 점,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신호로 비칠 수 있습니다. 둘째, 실무 경험보다 정치 경력이 많은 인사라는 점에서 행정총리로서의 실력을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과거 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마음에 걸리는 요소죠. 정리해보면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리더십 중심으로 간다라는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총리가 된다면 정책보다는 정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국회, 정당 대통령실 간 조율이 우선시될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행정성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죠. 다음은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충청남도 아산 출신,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첫 강훈식의 첫 커리어는 학생운동도 정당 활동도 아닌 창업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기업을 경영하며 사회를 체험했고 이후 손학규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죠. 그는 오랫동안 전략기획과 대변인 역할을 맡으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실무의 달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2016년 총선 아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21-22대 총선을 연속 승리하며 3선 의원이 되죠.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으로 활동하며 핵심 브레인으로 부상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훈식을 계파의 그늘에서 벗어난 실용 정치인, 그리고 전략도 말도 되는 젊은 세대의 중심이라 부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오래된 인연은 아니지만 대선과 총선에서 보여준 실무 능력은 깊은 신뢰로 이어졌고 무게중심 잡힌 화법과 언론 대응 능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다르게 봅니다. 권력 집중의 상징, 정치적 코드를 가진 비서실장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비서실장은 단순한 참모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조율하고 인사를 관장하며 국정 전체를 설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진 전략가로서의 면모는 분명 탁월하지만 과연 국정의 행정적 균형감도 있을까라는 의심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우리 국민의 시선은 어떨까요? 첫째,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비서실장이 됐을 때 가장 걱정하는 건 권력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둘째, 강훈식은 선거 캠프와 국회 중심의 경험이 많지만 행정부의 실질 운영에 있어선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위기에서 나서야 할 순간에 전략이 아닌 행정이 필요하다는 우려죠. 셋째, 국민은 정치적 코드보단 실력과 실적을 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균형 있고 실용적인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실제로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권력 편식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행정과 조직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서실장의 실무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 측면에서의 신뢰 구축이 과제로 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훈식은 계파에서 자유로운 유연한 소통형 인사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그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는 정말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다음 우리가 주목할 이름은 대한민국의 안보 컨트롤 타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위성락은 1914년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779년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관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는 전형적인 정통 외교 엘리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북핵 외교 경험입니다. 2000년대 초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내며 북미 협상 실무를 담당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NSC 정책조정관 그리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협상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주러시아 대사로 활동하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고요. 정권을 초월해 중용되던 그가 정치와 맞닥은 건 꽤 최근의 일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실용 외교위원장을 맡으며 외교안보 분야의 설계자가 되었고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시선은 명확합니다. 검증된 실무 경험과 균형 잡힌 외교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위성락은 진보 진영에서 부족했던 정통 안보 인재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는 햇볕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전략적 실용주의를 강조해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균형 외교 기조와 잘 맞물리며 미중 사이에서 실익 중심 외교를 설계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 내에서도 외교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위성락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아우르는 희귀한 연속성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위성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북 유화적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왔고 2010년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보다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왔죠.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현실감 떨어지는 이상론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그는 MB 정부에서도 요직을 맡았지만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강조하기보다는 대화 중심 외교를 중시한 점에서 미국 중심 안보 전략과는 다소 어긋난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한 외교관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강단 있는 결단력보다는 타협과 수사에 치중할 수 있다는 불안도 존재하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와 안보의 차이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외교 전략과 협상의 달인이지만 국가안보실장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군사적 위기와 사이버 기술 안보 등 복합적 현장을 총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장 감각 부족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둘째,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가 북핵을 외교로 푸는 데 집중한 반면 국민들은 실질적인 위협 대응을 원합니다. 즉, 말이 아니라 실행력과 대비 시스템을 얼마나 구축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죠. 셋째, 그는 정치 신인입니다.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와 긴밀히 조율해야 하는 고난도 실무 자리에 정치적 네트워크와 관료 장악력이 약하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위성락 실장에게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대북 기조의 일관성 부족이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말의 온도차가 있었고 북한 관대론으로 오해받는 발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대해 막가파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던 인터뷰는 안보 민감도를 의심하게 만든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실행형 인물이 아닌 구상형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전략적 사고는 뛰어나지만 위기 시 즉각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국가안보실장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중 외교 갈등 속에 전략적 결단이 없다는 평이 있습니다. 대중국 관계에서 실익 중심 외교를 강조하지만 때로는 모호성이라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익을 선명히 지켜야 하는 순간 그가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위성락, 그는 전략가일까요? 실천가일까요? 오랜 외교 경험과 냉정한 분석력은 분명 자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은 외교만으로는 부족하죠. 결단이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지, 지켜야 할 순간을 알아차릴 감각이 있는지, 그게 지금의 질문입니다. 다음은
국민과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질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을 집중 조명합니다. 전남 보성 출신인 황인권은 1963년생으로 광주 석산고를 졸업했습니다. 육군 3사관 학교 20기로서 비육사 출신이지만 사성 장군으로 올라선 이례적 경력의 장본인입니다. 육사 출신 장군이 주류인 군에서 황인권은 생도대장, 저11사단장, 제8군단장을 거쳐 제2작전사령관까지 야전 부대와 작전 교육 분야를 두루 거치는 입지전적인 군 생활을 했죠. 예편 후 2021년 대선 직전 이재명 캠프에 합류,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 특별위원장을 맡아 변경 문화 개선, 군 구조 개편 등 안보 방향을 보좌했고 2025년 6월 4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진보 진영은 그를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의 적임자라 부릅니다. 비육사 출신의 장군으로서 부대원과의 소통을 강조해왔고 변경 문화 개선에 앞장섰다는 면에서 관료감에서 자유로운 혁신가로 평가하죠.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는 사병 조직이 아닌 공직 시민을 위한 투명한 시스템으로 쇄신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비육사 출신이라는 비주류 이력에 높은 점수를 주지만 동시에 경호업계의 속성과 경험 부족을 우려합니다. 특히 경호처는 경호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작전과 교육 리더십은 뛰어나도 국내외 VIP 경호 현장 경험이 경호처장 자격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그는 과연 개혁자로서의 열린 경호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가 바꾸고자 하는 경호처 조직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 첫 과제는 바로 현장 체험, 조직 문화 혁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입증입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자리매김하느냐, 그것이 시험대가 될 겁니다. 다음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브레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입니다. 김용범은 1962년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무부,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 업무를 맡던 그는 2000년대 초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며 거시 미시경제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지내며 금융위기, 가상자산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경제 이슈를 진두지휘했습니다. 특히 2020년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코로나19 금융위기 대응을 총괄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135조 원 금융안정 패키지를 주도했죠. 그는 거시경제 소방수로 불릴 만큼 위기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고 퇴임 후에도 가상자산 블록체인 분야에서 민간 경험을 쌓았습니다. 진보 진영은 김용범에게 기대를 겁니다. 위기 국면마다 든든한 버팀목, 민생 중심 패키지 설계자, 디지털 금융 대응을 접목한 시대형 전문가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IMF, G20,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굵직한 경제 위기마다 중앙무대에서 중추 역할을 해왔고 이번 정부의 경제 공약과 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적임자로 평가받습니다. 또 가상자산 전문성을 통해 디지털 신산업 경제 전환 요소도 갖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시선은 다소 경계적입니다. 정통 관료 중의 관료라는 점이 오히려 보수적 관료주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죠. 정책 실무에선 탁월하지만 혁신 경제와 과감한 변화를 이끌기엔 체질이 아닐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또 한편으론 디지털 경제 전환을 주장하지만 실제 가상자산 블록체인 시장에선 전향적 대응보다는 규제 중심 관료 패러다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위기 관리형 전문가라 불리지만 위기 상황은 반복될 수 있어도 성장과 일상의 경제 회복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장의 동력에 대한 청사진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등 디지털 분야로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육성의 줄타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관료적 규제 그물망 속에 디지털 혁신이 갇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죠. 셋째, 관료 조직 출신이라 정권 중심적 수요에 쉽게 끌려가 정책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그는 분명히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이고 디지털 경제 트랜스포미어로의 잠재력도 지닌 인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는 경제 회복과 혁신 주도, 균형 잡힌 규제입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단 하나,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위기를 넘어서 국민 삶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
국정의 얼굴들은 결국 결과로 심판받을 겁니다. 다음은 경제성장수석 하중영 교수입니다. 하중영 전주 출신으로 1969년생, 서울중앙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학계와 실무 무대 양쪽을 넘나드는 이력이 독특한데요. 1993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을 지내고 이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거시 미시, 금융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자리 잡습니다. 진보 중도 진영에서는 하중영을 이재명 정부의 수석 경제 브레인, 공정한 성장의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경제 성장과 공정성을 함께 추구하는 이른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을 구성한 주역입니다. 학계에서는 그를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하며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연구한 성장이론 전문가로도 평가합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대선 당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 위원장을 맡으며 정책의 방향성을 직접 그렸고 이번 정부에서도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할 적임자로 손꼽히죠.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몇 가지 경계의 시선을 보냅니다. 첫째, 전형적 관료 경제학자라는 점에서 디지털 경제 혁신보다는 틀에 박힌 정책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둘째, 디지털 자산 분야에도 목소리를 내지만 그 또한 규제 중심 관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즉, 경제 혁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보수 진영의 관망과 경계가 존재합니다. 국민들은 시선으로 보면 그는 위기 대응형 경제 전문가지만 이제는 성장 촉진과 민생 회복이라는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단발 위기를 넘긴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경제 활력 회복이 핵심이죠. 디지털 금융 전문가라는 수식어는 있지만 가상자산, 블록체인 핀테크의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소화할 실질적 의지와 전략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정부 실무 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 설정자입니다. 국민들은 그의 리더십과 실천력이 정부의 실행력으로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중영 경제성장수석, 그는 이재명표 성장 담론의 설계자이며 위기 대응형 경제 컨트롤러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가치와 실력은 성장과 혁신을 연결하고 경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로 테스트를 받게 될 겁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수석 문진영 교수입니다. 문진영은 1962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영국 헐 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체계 연구에 매진했죠.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을 이재명 철학의 실천 파트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기초복지체계 구축에 앞장선 전문가로 바라봅니다. 특히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정책 설계를 주도했고 대통령이 내건 돌봄 국가책임제의 핵심 설계자로 평가받습니다. 대학 강당과 행정 현장을 넘나들며 현장형 학자라 불리는 그는 정책의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기본소득 비슷한 아동 청소년 수당 18세 확대와 같은 복지 확대는 복지 재원 부담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둘째로 학자 출신의 설계자 한계인데 이론가적 접근을 지나치게 중시해 경제 실행 측면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함께 해왔기에 정치적으로 특정 진영에 치우친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복지는 중요하지만 세금과 재정 건전성과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또한 학자와 정책 설계자는 달라도 실제로 발에 땀이 나는 현장 집행력과 조직과의 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 그는 복지국가의 설계자로서 이론과 현장의 균형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제 국민은 그의 실행력, 재정 설계 역량, 균형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야 소통의 달인, 86 민주화 세대의 상징, 그러나 진영 중립성 논란 또한 만만치 않은 인물인 정무수석 우상호입니다. 우상호는 1962년 강원 철원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행정대학원 출신으로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부의장으로 민주화운동의 선두에 섰던 80주 군동권 핵심이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건 1998년 새천년 민주당 고건, 전 총리 서울시장 캠프에서였고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로 17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사선 의원을 지내며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두루 맡았고 2025년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며 다시 국정 중심에 섰습니다. 진보중도 진영에서 우상호 수석은 여야를 넘어 국민 통합의 가교, 합리적 정무 전문가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그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2022년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의 상처를 수습하며 당을 안정화했고 2025 대선에선 중앙선대위 공동선거책위원장으로 활약했죠. 보수 진영에서는 보다 신중한 시선을 유지합니다. 80육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력을 문제 삼기보단 계파색은 였지만 정치적 흐름을 좌우해온 핵심 인사라는 점을 주목하죠. 다만 여당 내 대표적 중진이자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출신이기에 정치적 중심의 국정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도 일부 존재하지 합니다. 즉, 중립적 정무수석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소통과 통합이란 단어는 좋지만 그 안에 실제 정책 조율력이 담겨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둘째, 사선 의원과 당 지도부 경력은 강력하지만 정작 정무수석은 정책과 국회, 정당 간 조율의 종합 감독자입니다. 국회에서 정부와 야당 간 협상을 원활히 이끌지 본질은 결과에 있는 자리입니다. 셋째, 계파성이었다고 하지만 과거 80육 운동권에서 자리를 굳혔기 때문에 진영 중립성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그는 서사와 이력을 갖춘 인물이지만 오늘부터는 협상의 성과, 국정균형, 정파 논란 탈피가 관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언론 홍보 라인을 이끄는 핵심 인물,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규현은 1962년 서울 태생으로 서울 환일고, 서울대학교 농학과 졸업,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석사, 고려대에서 과학언론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언론학계 인사입니다. 1988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탐사보도 에디터와 사회부 에디터로 활약하며 200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했고 2006년에는 루게릭병 환자 박승일 씨 조명으로 한국 기자상을 받았죠. 2011년 JTBC가 출범하면서 초대 보도국장으로 중책을 맡고 탐사기획국장, 보도담당 대표, 그리고 2021, 2022년 JTBC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경영까지 총괄했습니다. 진보 중도 진영에서는 이규현 수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탐사보도의 아이콘, 정의와 실천을 응원하려온 언론인. 그는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에 천착하며 단순 보도가 아닌 사회 구조 개혁의 촉매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언론 경영자와 교수 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행을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캠프 공보특보 출신이라는 이력도 정책 메시지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죠. 반면 보수 진영은 다소 경계의 시선을 가집니다. 첫째, 이규현은 탐사보도 기자 출신인 만큼 강도 높은 비판 보도 스타일과 직설적 화법이 익숙합니다. 이는 정부 홍보수장으로서 친정부 긍정, 이미지 구축과는 결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둘째, 언론 주류를 비판해온 그가 정부와 갈등 없이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언론과 정부, 어느 쪽에 더 충실할 것인가? 그 회귀점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죠. 국민들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에게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하나는 소통력과 균형 감각으로 탐사보도가 사실을 밝히는 데는 탁월했지만 이제는 메시지를 조직하고 국민 공감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과 과거 정치 캠프 출신인 그가 정부와 언론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닌 정부 편향 이미지로 비칠 가능성도 경계되고 있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그는 언론계에서 진실과 변화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무대는 단순 보도가 아닌 정책 메시지 확산과 통합의 언어 전환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찰개혁 컨트롤타워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입니다. 오광수는 196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를 졸업했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공법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사법시험 28회 합격,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그는 1989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중수위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위 부장, 인천지검 대검 특수부, 주요 보직을 맡은 검찰 특수통의 대표적 인물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수사에 투입됐고 김무중 회장 론스타 등 대형 사건을 맡으며 검찰 강철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고 2016년부터는 단행한 변호사로 ESG, 중대재해, 이재용 드루킹 관련 특별검사 후보 등으로 활동하며 법조계 인지도를 키워왔습니다. 진보 중도 진영에서는 그를 검찰개혁 속도전의 주역, 현실적 내부 파괴자라고 평가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오광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추진력과 인품도 갖췄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을 함께한 동기로서 친분도 작용했지만 특수부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기에 검찰 내부의 반발도 설득 가능한 적임자라는 기대가 큽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검찰 조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혁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오죠. 하지만 우파 진영과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환구나 전 의원 등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 민정수석이라니 더 이상 기득권 구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부 출신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구조 유지의 방벽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죠. 특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내부 논쟁이 벌어졌고 대통령실은 재판은 법으로, 개혁은 오광수로 가능하다는 결심이다 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그는 특수부 조직의 핵심, 그러나 동시에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개혁의 진정성, 속도, 독립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국민은 이제 내부자 개혁론의 실체가 성과로 이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 10명을 한 명 한 명 살펴봤습니다. 총리에서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민정수석까지 이들은 단순히 공무원도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할 국정 리더십의 얼굴들이었죠. 이번 인선은 분명히 이재명 코드가 명확했습니다. 총리 김민석, 비서실장 강훈식, 정무수석 우상호 모두 캠프 출신 혹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어온 전략가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교, 경제, 사회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실용을 고려한 인사도 배치됐죠. 예를 들어 외교 베테랑 위성락, 거시경제 설계자 김용범, 복지정책가 문진영, 탐사 저널리즘 출신 이규현 수석 등은 정치가 아닌 전문성 중심의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 과연 실력만으로 뽑힌 걸까? 국민을 위한 인사인가? 대통령을 위한 인사인가? 성장과 개혁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어도 되는가? 특히 검찰 개혁을 맡은 오광수 수석,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문진영 수석, 정무 홍보의 쌍두마차 우상호와 이규현 수석에 대해서는 기대와 의심이 교차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인선을 통해 3가지 시그널을 던졌습니다. 첫째, 내 사람과 검증된 사람 사이의 선을 긋겠다. 둘째, 정치와 실무의 이중 엔진으로 국정을 끌어가겠다는 선언. 셋째, 검찰, 언론, 복지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시동. 이건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만 진용을 짜겠다. 그게 이번 인선의 핵심 기조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결과로 감동하길 원합니다. 대화와 통합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말 대화하고 통합한 사람은 극소수였죠. 혁신과 실용을 말하는 정부는 많았지만 진짜 바꿔낸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총리 김민석, 비서실장 강훈식, 안보실장 위성락, 정책실장 김용범, 경제수석 하준영, 사회수석 문진영, 정무수석 우상호, 홍보소통수석 이규현, 민정수석 오광수. 이 9명의 이름은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곧 정책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의 책임이 됩니다. 이 인선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의 증명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